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에너지 분야 AI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요청을 받았고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 100분으로 들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110장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최대한 질문에 많이 응답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원래 전공은 재료공학이었고요. 전 직장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터지면서 AI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이제 앤드류용 교수님과 김성은 교수님의 유튜브 코세라 강의 보면서 시작했고요. 실무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18년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 생활입니다. 원래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제 이면지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노트 구석 같은데 끄적끄적 했었는데 이게 그림이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AI 나오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프롬프팅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렇게 잘 옮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번의 전시회를 했었고요. 이제 그 중에 저 은행잎 나무라고 했던 게 저게 이제 그 숨은 예술가들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였는데 저게 재밌습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 한 건데 전제 조건이 미대를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변호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막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전시를 했고 저도 그 중에 전시를 했었고요. 저기 AI 갖다 그리는 게 좀 재미있었는지 그때 KBS에서 저기 방영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9시 뉴스에 얼굴 저만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에너지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위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이런 게 했을 텐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가장 일반적일 거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뭐 그 자동차 운전한다고 하면은 내연기관도 에너지에 속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열 같은 경우는 냉방과 난방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잖아요. 뭔가를 뭐 불을 떼든 뭐 수차를 돌리든 사는데 에너지홈의 발전 추이를 보시면은 원자력이 한 30% 정도 이게 그 기저 부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석탄과 가스가 합해서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신재생이 저희 연구원이 열심히 하는 분야인데 10%를 작년에 처음 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원자력이랑 신재생 양쪽으로 가고 특히 신재생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요즘에 AI가 나오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뭐 전기가 모자란다 이런 말씀 많이 봤을 겁니다, 기사에서.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가트너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2027년까지 기존 AI 데이터 센터에 40%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치맥 회동 이후로 엔비디아 GPU가 26만 장이 들어오게 됐다는 기사 보셨을 텐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판 또는 이제 이거 어떡하냐 하는 것 중에 전기는 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전기는 충분히 가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송전망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발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말단에 우리 가정집이라든가 빌딩 옥상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역전압 아무튼 이렇게 거꾸로 보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전 배전 같은 거에서 그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해결의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보통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웬만한 나라급입니다. 보시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전기가 요르단이랑 아이슬란드보다 많아요. 그리고 메타랑 애플도 크로아티아랑 뭐 이렇게 큰 차이 안 나는 정도로 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종로라든가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여의도 같은 데 엄청나게 큰 상업용 빌딩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랑 비슷한지 아십니까? 거기서 쓰는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은 지방의 작은 도시 비슷합니다. 상당한 양의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뭐 당연히 사람도 많고 뭐 그 건물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는 당연한 건데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돌리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들이
사실 발전량을 늘리는 한편으로 전력의 소모량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전기가 폭증한 게 AI 이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폭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몇 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전력량은 몇 배가 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뭐 CPU, 뭐 메모리 이런 칩들이 저전력 설계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채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별 탈 없이 쓸 수 있는 거고요. GPU도 마찬가지로 전기 먹는 하마임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뭐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GPU 적재량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기 양이 매우 커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데이터 센터 타입 가지고 보여준 건데요. 노란색 쫙 올라가는 거 있죠. 저기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있고 그 바람에 전력 소모 이제 비율로 보시면은 초록색이 쫙 늘고 있습니다. 하늘색 냉각은 별로 늘지 않아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서버가 쓰는 전기량은 늘고 있는데 냉각은 늘지 않는다. 참고로 2016년도 알파고가 그때 이세돌을 이긴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뭐 헬스케어 할 거야, 그리고 에너지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때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뭐 구글의 뭐 데이터센터 전력량을 40% 줄였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냉각에 사용되는 거를 40%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그때 냉각이 전체의 40%고 그거의 40% 16%입니다. 상당히 큰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냉각 비중이 확 줄었죠. 비중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클라우드 서버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출근해서 쓰시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접속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어가 안 돼요. 저거는 그냥 그대로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기세 1년에 몇 억 나갑니다. 그런 데서 전기를 아낀다라고 하는 얘기는 냉각을 아끼는 거예요. 구글처럼. 냉각을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해서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는 건데 냉각의 비율이 어려워진다. 많이 쉽지 않아진다. 또 하나의 챌린지한 숙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다가 AI를 적용해서 풀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사회과학이든 뭐 저기 경제든 뭐 공학이든 과학이든 가리지 않고 얘기 많이 하는데 AI를 써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사실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고 AI를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할 일을 해서 결국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AI를 쓰면은 최적 거리를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면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 실수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이제까지 인간의 힘으로 갔던 결과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AI 쓴다는 말에 더 좋은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책에서 본 말도 아니고 삼성전자 있을 때 그때 제가 모시던 그 지금은 상무님이 되신 당시 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때가 2017년도니까 알파고 막 나오고 막 빨리 여기다가 AI를 적용해서 뭐 해야지 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지금의 챗GPT보다 그때 제가 느끼기엔 더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조직 안에서 경쟁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막 난리를 치다 보니까 사람 정신이 없다가 가끔씩 정신 차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랑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야 근데 우리 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때문에 이러냐? 그러다가 저도 글쎄요 그냥 그러고 커피만 빨고 있었는데 말씀이 내가 AI를 쓴다는 거를 뭔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부가 요소를 없애서 일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하는 거에다가 우리 이만큼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단백질 덩어리인 몸뚱이를 가지고 일을 그 제한된 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발라내고 딱 엑기스만 남겨가지고 이걸로 시작한다. 저 여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결제를 받는다 직장에서라고 하면은 아마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결제판 끼고 가서 막 문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들이밀고 막 종이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상상을 해보면은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얼굴이 보이고 몸이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분 어떠신가, 부부싸움 안 하셨나, 이게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분이 기분이 틀리면은 그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걸 했다가 요즘 어떠냐면은 그냥 전자결제 하잖아요. 저도 연구원에서 뭐 휴가든 뭐든 결제 올릴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실장이니까 결제하기도 하죠. 제가 시간 될 때 시스템에 가서 기한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냅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제하실 분이 또 그분 시간 될 때 오셔가지고 보고서 체크하시고 결제하시고 뭐 이상하면 전화를 해서 잠깐 보자고 하신다든가 뭐 반려를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사람과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저런 일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일일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기본도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거였었죠. 요즘도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막 그 여성분들 화장은 조금은 해야지 예의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저러고서 그냥 잊어버리니까 저 어떻게 되면 좀 더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아랫사람들한테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바뀌면서 조직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저 윗사람들이 다 정보를 다 틀어쥐고 담배를 피러 갔다 오면 뭐가 결정이 돼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큰일 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연구원의 그룹웨어입니다. 제가 이제 뭐 메일도 확인하고 결제도 올리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제가 1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거의 10년 다 돼가죠. 그때 입사하자마자 이제 저 시스템에서 제일 처음 한 게 휴가를 올리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 원래 수원 살다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이사 가려고 휴가를 올리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휴가를 올리는 날짜가 휴가가 며칠 뒤에 나야 되는데 실수로 올리는 날짜를 그냥 휴가를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했다 하고서 지우려고 봤더니 지우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하신 분께 여쭤봤더니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했습니다. 똑바로 결제세를 올리고 메일을 보내서 이거 취소해 좀 죄송하지만 취소해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멀쩡한 거를 냅두고 멀쩡한 거를 취소를 하시고 틀린 걸 냅뒀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하고 그래 다시 결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생리를 뽑은 거예요. 이빨로 치면은 바보짓이잖아요. 근데 저게 몇 년 뒤에 그 저희 연구원의 IT 부서 분들이 상당히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그 결제 취소 버튼 하나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 클릭하면 결제 받은 게 취소가 돼요. 되게 당연한 건데 저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다른 분들이랑 이제 다른 연구원의 분들이 얘기하면은 옛날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요. 저를 좀 부럽다 그래요. 다른 연구는 아직 저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한번 몸이 익숙해진 불편은 계속 가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도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저기 S2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앱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었는데 저것들 다 쓸데없는 거죠. 다 빼야 되죠. 그때 구글의 그 검색어 중에 보면 스마트폰 기본 앱 지우는 법 막 이런 거 있었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뭘 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AI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잡수 이런 말 했었어요. 그 단순함은 궁극의 복잡함이라고. 최고죠, 최고. 실제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몸뚱이로 해오던 거를 어떻게든 스스로 안 하려고 길을 쓰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이에요. 어디 자료를 전달한다,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옛날에 뭐 마라톤 얘기 다 아시겠지만 뛰어가서 이겼다 하고 죽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다가 말을 타고 가면은 더 빨라지죠. 그런데 사람이 뛰어갈 때랑 말을 타고 갈 때랑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스킬이 달라져요. 뛰어갈 때는 주력과 지구력이 필요로 하는데 말을 타고 갈 때는 이 말이 건강해야 돼요. 말을 길들이는 능력, 말을 타는 능력, 말의 건강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축이 아니라 기계를 쓰잖아요. 저 때부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놓이기 시작해요. 도로가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깔리고 차가 달리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하게 됐고 그랬죠. 지금 인터넷도 있고요. 지금은 뭐 달리기, 뭐 말 키우는 능력 다 필요 없잖아요.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고 문자 보내면 되고 카톡하면 되고 잖아요.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 비용을 점점 공공이 부담하는 쪽으로 오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코딩을 해서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메일링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코딩도 아니고 생각해서 말만 받으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점점 쉬워지고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AI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면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AI 뭐 옛날에 강의 자료 보면은 뭐 리그레션, 뭐 회귀 분석이 있었고 클래시피케이션 뭐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리 군집화가 있고 강화학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다 쓰여요. 모든 기술이 모든 분야에 다 쓰입니다. 근데 다대다대응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필요로 하는 게 골라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위성 사진 같은 거, 구름 분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분리를 해내다가 지금은 이제 실험 같은 거 할 때 얘가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니까 다음 실험 뭐 할지 얘가 짜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예전에는 사람이 코딩해서 그래프를 그렸다가 지금은 알아서 그래프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손실은 더 줄이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다학제 연구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치환을 해보면 딱히 에너지라고 하는 과목이 없었죠. 물리랑 화학이랑 뭐 지구과학이랑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원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저렇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 기후 변화,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18년도 입사해서 재작년까지 유일한 AI 담당자였어요. 물론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연구부서에 각자 있으신데 오피셜하게 저희 부서에 저희 뭐 시뮬레이션들도 있으시고 분석도 있었는데 AI는 전에 다 옵니다. 저거를 다 개발을 다 하는 게 제 일이었고 하나 길 쓰고 개발해봤자 딱 3명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줄 서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이 굉장히 전선이 넓어요. 싸우기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게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관련된 거 갖고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전기는 발전에서 생겨서 송전, 배전, 그러니까는 송전은 멀리 보내는 거, 배전은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에너지 거래 같은 걸 통해서 뭐 비용이 추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스마트폰 다 소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소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남는 것들 배터리 충전한다. 이건 변환하고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통. 저것들 쭈루루룩 있는데 저기 에너지가 AI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시면은 그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쭈루루룩 갔더니 두 개가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들 클러스터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앞에 걸 어떻게 매니징을 하자. 지금 이대로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모니터링 앤 컨트롤. 다른 말로 ONM이라고도 합니다.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그리고 지금 어떠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에너지 소비량이 늘 것 같다, 줄 것 같다. 뭐 여름에 이제 에어컨 때문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프레딕션 앤 포캐스팅. 프레딕션은 예측, 포캐스팅은 예보. 차이 뭔지 아시나요? 프레딕션은 X를 보고 Y를 맞추는 이 관계고요. 프레딕션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포캐스트 미리 알리는. 그래서 예보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포캐스팅이 돼요. 일기예보가 포캐스팅이잖아요. 웨더 포캐스팅.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저 6가지에다가 3개가 매트릭스가 되면은 대강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거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쭈루루루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고요. 알고리즘들이 쭈루룩 있잖아요. 저 알고리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ANN 같은 경우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인공신경망. 근데 처음 보는 거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 혹시 아시나요? 시계열 분석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서 PSO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60% 밑에 PSO.
파티클 소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메타 휴리스틱한 기법들인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을 그대로 쓰셔서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각 케이스마다 필요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AI를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태양광 소자만 만드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고, 내가 뭐 풍력 블레이드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풍력 터빈 블레이드, 아니면은 나는 뭐 그 탄소 포집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난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해야 된다면은 저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극한 직업이 됩니다. 너무 힘든 분야가 돼요. 그리고 비율을 따지면은 이게 2019년도에 나온 거예요. 19년도에 나왔던 논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소비를 forecasting 프레셔는 제일 많죠.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예측 문제입니다. 얼마나 전기가 생길 거냐, 얼마나 열 에너지가 소모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예측을 하고 싶어 했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컨트롤이 좀 있긴 하지만 훨씬 적고요. 클러스터링 뭐 무시할 만큼 되고요. 거의 그렇죠.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먼저 그때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이미 요게 이제 문헌 데이터에서 합선 레시피를 수집해가지고 소재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재 연구 그 자체도 있지만 텍스트 마이닝이기도 하죠. 글자를 읽어 정보를 뽑아내는 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 시스템 에너지 최적화입니다. 저 낙스 ANN이라고 되어 있는 기법을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초보적인 형태의 그 회귀 신경망입니다. 일종의 RNN의 아버지 뻘격 되는 녀석이에요. 측정한 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반복해가지고서 건물 에너지를 얼마 줄였다, 40% 줄였다, 뭐 이런 논문들이 그때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게 2020년 논문이네요. 그다음 여기 19년 논문인데 배터리 잔존 수명 예측. 지금은 저 때보다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흔해졌는데, 저 때만 해도 전기차가 이제 막 늘어나는 단계였고, 그때 이 차들이 나중에 중고차가 돼서 매물에 나오면은 가장 민감한 게 배터리 수명이잖아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예측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네이처 에너지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탐색하는 거, 그때 겐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 그 당시에 상당히 따끈따끈한 각광받던 모델이었어요. 저걸로 새로운 소재를 합성을 해가지고 촉매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된 소재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드물긴 했는데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유체역학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를 풀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프리웨이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프리웨이 변환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RN을 접목해가지고서 CFD 저러고 계속 되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서 보시면 뭐 잘 맞는다라는 게 논문에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저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만 논문으로도 이렇게 나와서 있어 보이지 막상 하려면 되게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사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기예보입니다. 기상청 욕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중에?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는데 비 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단기예보가 있어서 잘 맞는데, 근데 이제 저게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햇빛 쨍쨍할 때 성능 좋을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근데 거꾸로 배터리는 저기 배터리 붙어 있잖아요. 배터리는 추워지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겨울에 배터리 광탈 많이 돼봤죠, 핸드폰. 상당히 궁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은 요만큼 차이가 나도 풍력 에너지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어가지고 편향과 분산이 되게 많아요. 강풍이랑 미풍이 일정하게 불지 않잖아요. 데이터도 되게 뭐랄까 다루기 어려운 상태의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보통 딥러닝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옛날 모델들이 더 잘 맞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 복잡한 모델을 다 이제 최적화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것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맞춥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9년까지의 이제 뭐 머신러닝 기법들이 들어간 건데 처음에 못 모르고 뉴럴넷 쓰다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그때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영 그렇고 하니까 또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메타 휴리스틱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게 뭐냐면은 자연현상을 모방을 해서 이 문제를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다음 스텝을 예측하고 이런 겁니다. 저게 다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 이름들이에요. 저걸 전부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지만 예컨대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열의 맨 위에 있는 저 파티클 수험 같은 거 저기 꽤 좋거든요. 저 정도 하나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BC라고 있습니다. 허니비 알고리즘 이런 것도 저기 그 아티피셜 비 알고리즘 이런 거 넣고 보면 이제 그 자연에서 동물들이 사냥을 하거나 뭐 짝짓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방 뭐 이렇게 그 불에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고래가 사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도 그 중에 하나고 진화 알고리즘, 어닐링 뭐 열 처리하듯이 그다음에 중력 알고리즘, 블랙홀 되게 보면은 뭔가 이제 그 궤도가 좋아할 만한 소리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의 뭐 저기 벌떼, 그레이 울프, 드래곤플라이, 모스, 그다음에 뭐 고래 이런 동물들의 행동이라든가 습성을 모방한 알고리즘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굉장히 한정된 데이터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인 코사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외연 기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피스톤을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근데 저기서 이제 걸리는 토크, 힘을 예측을 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저렇게 그 신경망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역전파를 못 시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티클 수험이랑 임페리얼리스트 즉 제국주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저런 거를 가지고 억지로 저 최적 웨이트를 찾아가지고 가고 뭐 그랬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런 게. 저게 5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네, 별반 안 달라요 사실. 근데 그래도 컴퓨터가 많이 좋아지고 그 사이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뭘 쓰면 좋다더라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 PINN이라고 말을 하는데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또는 PIML, Physics Informed 뭐 머신러닝. 그래서 그 인공지능 그 로스 펑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 최적화시키는 대상을 물리식을 넣어가지고 물리식을 이용해서 물리식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교수이면서 구글에 재직하시는 분인데 유체역학에다 적용해서 뭐 80몇 배를 빠르게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저렇게 풍력 그 윈드팜이라고 하죠. 풍력 발전기 단지에다가 어디에 꽂을지 이런 것들 이제 계획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LG 엔솔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배터리 설계할 때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합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뭐 2주씩 설계를 막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이걸 AI를 이용해서 10만 건을 학습시켜 가지고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저런 류의 연구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빼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빼서 남긴다, 정수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은 군더더기가 인간이에요. 반도체 만들 때 클린도 가잖아요. 거기 사람의 방지목이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더러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염물질이라서 네가 여기 더럽히지 말라고 있는 게 방지목이거든요. 마스크 쓰고 똑같아요. 인간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게 이제 그 옥상 달빛이라는 밴드의 노래인데 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무 너의 슬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AI 도입할 때 뭐 사람들의 뭐를 덜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익을 최극대화하고 뭐 납기를 빠르게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스트 김지한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인데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MOF라고 하는 거, 메탈 오거닉 프레임워크, 그거를 설계하시고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데 여기에 저런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 구조를 만드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있을 때 물성을 예측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최적의 물성을 갖는 거를 만들고 싶다면은
구조를 만들고 물성을 예측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교수님이 학생한테 시키면 학생이 밤을 새면 샜겠죠 이거를. 근데 지금은 학생이 AI를 시켜서 그때 챗GPT 3.5 썼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GPT를 써가지고서 네가 돌리고 결과 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해서 되면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전력망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대신에. 이건 미국에 있는 NREL이라고 하는, 보통 NREL이라고 말을 하는데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연구소입니다. 저기서 이 그리드 GPT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Trustworthy AI in the Control Room 나와 있죠. 제어실에 있는 신뢰할 만한 AI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막 되어 있고 여기서 막 이제 그냥 아무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심지어 불나거나 뭐 끊기거나 이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할 때 잘못하다간 또 사고 더 커져요. 보통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런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분도 자기 판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큰 부담이 되잖아요.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차이가 클 거고. 그래서 그 NL에서 그 공개 모델에다가 라마, 미스트럴 이런 거에다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모델이 그 센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를 저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저 사람이 AI가 제공한 시나리오 플러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알고 있는 거를 보태가지고서 상황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낫죠. 요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3단계로 학습시켰는데 일단 오픈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일단 전력공학 지식, 학부생 수준의 지식을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를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실 운영 절차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걸 훈련시켰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운영자로서 유틸리티 특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3단계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 레포트를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 페이지랑 뒷 페이지랑 모델 이름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트라이를 해보면서 중간에 쓴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와 있을 거고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저런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네이처에. 요게 영국의 리즈 대학에 나왔던 벌써 4년 전인데 5년 전인데 보시면 깜깜한 밤에 로봇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21.6시간을 일을 하고요. 제가 만드는 게 뭐냐면 광촉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실험이라서 사람이 하면 되게 어려운 실험인데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 적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실험한 다음에 자체 분석기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다음 실험을 앞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1000배 빨랐어요. 5일인가 6일 만에 8일 만에 688회 실험했었고 저 때 이제 월드 레코드 찍고요. 그 저거 나온 이후로 전 세계가 전부 다 실험하시는 분들이 절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23년에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코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 논문입니다. 그다음 구글이 한번 또 내긴 했었는데 얘는 뭐냐면은 아까는 지 혼자 실험했잖아요. 근데 얘는 재밌습니다. 자기가 혼자 실험을 해요.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실험을 한 다음에 얻은 데이터를 코드 어쩌고 있죠. 저기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를 짜서 돌려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험을 뭘 해야겠다 계획이 설 텐데 얘가 지식이 부족해서 계획을 못 짤 수가 있잖아요. 논문을 읽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서 이제 논문을 읽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는데 논문을 읽어도 쓸만한 게 안 나온다. 인터넷에서 새로 나오는 논문 없나 찾아봅니다. 인간 연구자가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실수도 덜하고 잠도 안 자요. 인간 연구자가 쟤랑 싸우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요게 제가 작년에 저희 원장님께서 숙제를 주셔가지고 최근에 AI 어떻게 들어와 있어라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아까 2019년도를 보면은 거의 다 예측이었잖아요. 지금은 예측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보다 최적화 운영 관리 ONM이라고 했던 거 저기에 많이 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측은 됐고 이거는 뭐 아무나 하는 거고 이거 연구의 레벨이 아니에요. 기업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빠르게 최적의 실험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고 안 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 재생,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 뭐 여러 가지 분야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알고리즘 있죠. 방법론 써 있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대로 최신 알고리즘 옛날 거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인터넷에서 뭐 트랜스포머가 어쩌고 뭐 하고 있는데 오면은 트랜스포머를 쓰기 되게 힘들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거 되게 데이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CNN 아니면 RNN, LSTM 하다가 이렇게 아마 좀 데이터 분석 생으로 하다 통계 분석하다가 전처리 해보고 다시 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팬시해 보일지 몰라도 AI 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밤새는 게 일이고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AI 코딩이 나와서 나아졌어요. 얘가 코딩을 해주면서 좀 편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코드가 안 돌면 또 왜 안 돌아 또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잡혔어요. 서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자, 이제 2025년도 지금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작년이랑 다른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젠슨 왕이 CES에서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그 기사에도 많이 사진으로 붙어가지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랬죠. 예전에는 퍼셉션 AI였다가 지금은 제너레이티브 AI인데 앞으로 에이전틱 AI랑 피지컬 AI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자율적 추론과 계획, 실생의 물리 환경에서 행동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실제 AI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업무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대로 실행을 하고 심지어 다른 AI 에이전트 시키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주는 데이터만 받아 먹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눈 달고 손 달고 뭐 귀 달고 다니면서 아 여기 갔더니 뭐가 어떻구나라고 느끼면서 현장에 적응을 해나가는 AI가 나온다라는 거죠. 점점 사람에 가까워진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바람에 원래 가뜩이나 에이전트로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런 뭐 CES 저런 자리에 저 말씀을 하시면은 전체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LLM도 뭐 챗GPT 나온 이후로 너무 흔해졌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행동 능력과 외부 도구와 연동이 되면서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말이 비슷한데 AI 에이전트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에이전틱 AI가 돼요. 자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풉니다. 요거 예로 좀 나와 있는 거 하나 갖고 온 게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여행 에이전트다라고 하면은 7월 20일 파리 가는 항공권 끊어줘. 에펠탑 근처에 호텔을 3박을 예약해줘. 내가 다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아, 내가 와이프랑 역사랑 문화를 테마로 여행하고 싶은데 7월 7일 그러니까 6박 7일 동안 프랑스 여행을 하고 싶은데 5천 유로 안에서 잘 짜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어디를 갈지를 찾아보고 동선 만들어 보고 숙박 근처 알아보고 비싸면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훨씬 더 혼자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언어 공부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참고로 저 책이 우연히 제가 한번 제 아내가 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영어 단어들의 어원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재밌어요. 이 중에 영어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그래도 교수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마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숨, 호흡 뭐 이런 거예요. 아니마에서 나왔을 만한 단어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영어 단어. 글쎄요. 글쎄요 영어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네, 좋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말고 애니멀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마가 아니말리스가 됐고요. 저게 숨쉬는 게 동물인 거죠. 애니멀이 됐고요. 그리고 아니마레가 생명을 불어넣다. 아니마투스가 생명이 불어넣어지다. 그래서 애니메이트 살아 움직이게 하다. 애니메이션 됐습니다. 비슷하게 이거 연습 문제였고요. 아게레가 있습니다. 아게레 행동하다 실행하다. 얘는 뭐가 됐을까요? 얘가 아겐템이 돼요. 행위자 실행하는 존재. 얘가 여기서 에이전트가 됩니다. 대리인이에요. 실행을 해주는 게 에이전트.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선수들 계약 대신해주고 뭐 이런 협상해주고
또 있어요. 다른 단어. 아젠다 할 때, 아겐둠 해야 할 일들. 원래 영어에서 여기 그 라틴어서 UM 온 게 뭐 다툼이 데이터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젠다가 해야 할 일들, 의제가 되고요. 또 여기 의외로 뭐 어플리컨트, 어시스턴트 할 때 ANT 붙는 거 있잖아요. 이거 원 이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행동을 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AI 에이전트도 행동을 해주는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피엔스라는 책을 아마 다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완독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 책 보면은 그 인간의 발명품 큰 것 중에 뭐 보통 불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책에 보면은 관료제 얘기가 꽤 큰 비중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그냥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 단위로 할 때는 별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조직이 짜여지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국가도 생기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뷰로크라시가 이제 원래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뭐 이런 뜻인데 책상에 권력을 가진다 이 뜻인데 뷰로크라시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말로 약간 좀 주인이라는 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은 회사의 상사 같은 사람들, 대학원의 교수님 같은 분들이 프린시펄입니다. 업무를 위임해요. 에이전트한테. 그리고 결과를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의 명의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 주체가 되고 필요하면은 제3자랑 거래를 하기도 하고 교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기가 이제 그 연애 상담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에이전트한테 저 어떤 남자가 부탁을 했는데 저 여자랑 잘 되고 싶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여자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객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서 뭐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문제가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입니다. 에이전트가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면은 저 관계가 깨져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료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런 경우에서 조직이라든가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군대는 어때 된다, 정부는 어때 된다, 기업은 뭐 리더는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관계가 있고요. 여기서도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를 다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프린시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업무를 지시를 해야 돼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요즘에 좀 덜 들리는데 프롬프팅을 잘 해야 된다는 말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부동산 에이전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뭐 팔러 왔다고 할게요.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회사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에이전시 자체도 이제 에이전트이지만 그 회사 주인이 있고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둘도 프린시펄과 에이전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저렇게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한 명의 에이전트는 누군가에게는 뭐 이렇게 뭐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듀얼 에이전시 관계도 있기도 하고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AI 에이전트란 말을 굉장히 새로 나온 말처럼 알고 있는데 AI 교과서에는 애초에 AI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능은 머리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리만 좋아요. 이거 AI 아니거든요. AI는 일단 행동을 해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디폴트예요. 저 책에 저게 그 교과서 고전 같은 책 중에 하나인데 목차를 보면은 다 에이전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 에이전트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뭐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사원 에이전트를 둘 수가 있겠죠. 부동산 회사에서 그렇죠? 아니면은 저 회사 전체가 영업사원일 수도 있겠죠. 저기 에이전트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 직방 뭐 이런 게 저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있을까요?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면은 에이전트가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거 있을까요? 쿠팡, 배민, 저런 게 저런 겁니다. 사이에서 배달 단가 조정하고 주문 놓고 하잖아요. 에이전트예요. 우리는 배민의 주문을 하지 라이더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쿠팡에다가 물건을 주문하지 누가 우리 집에 온지 몰라요. 현재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킥 노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려면 최소한 뭐 군인도 총을 주고 싸우라고 해야 하는 것처럼 저 에이전트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일단 뭐 이동수단, 통신수단, 각종 데이터, 뭐 시각, 청각 능력 등등등등등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없이 못하겠죠. 그렇죠? 갑자기 저보고 부동산 거래하려면 제가 뭘 알고 하겠어요. 못하죠. 배워야 하는 거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런 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들이 저만큼이 지금 되어 있고요. 쭈루룩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GPT 그냥 놓고만 봐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딱 하나 빼고 전문 지식 데이터. 여러분들이 에너지 연구를 한다, 아니면 뭐 기계를 한다. 얘는 잘 몰라요. 뭐 기본적인 건 알죠. 아마 학부 레벨만큼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딥하게 연구하는 거 그 주제 복잡한 거 잘 모릅니다. 저런 것들을 먹여주면은 에이전트를 쓸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만들기가. 요게 뭐냐면은 이게 50년대인가 신문사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키워드 뉴스를 스크랩하고 알려주는 에이전트들입니다. 에이전트 원래 사람이에요. 에이전트가 컴퓨터가 원래 사람이었던 것처럼 계산 원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지금은 기계가 됐지만 저 에이전트들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몇 개 도구들 인터넷 가서 붙이면은 알아서 키워드 알람하는 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거 있어요. 이분들 에이전트죠. 그렇죠? 연구실에서 이게 벨기에에 있는 한 연구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한 분이 있대요. 저 중에 교수님과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각자 일들을 나누어서 하겠죠. 실험하는 사람, 뭐 분석한 사람, 뭐 이렇게 서로 룰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저분들 다 에이전트예요. 한 명은 프린시플이고 교수니까. 그런데 이게 구글이 만든 콜센티스트입니다. 구조가 사람이 시키면 목표를 지정을 하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십장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뭐 머슴을 부리는 마름 약간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런 존재가 에이전트들을 시킵니다. 가설을 만들라고 시키고 만든 가설을 평가하라고 시키고 랭킹을 매기라고 시키고 리뷰를 하라고 시켜서 평가하라고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제일 그럴듯한데요라고 해서 가지고 가요. 사람이 또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 논문을 보시면은 뭐 바이오주 연구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10년 동안 어떤 저기 그 교수님이 연구하던 거를 뭐 이틀 만에 뭐 진도를 따라잡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쟤는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잠을 안 자요. 사람이랑 달라요. 일의 본질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녀석이고 사람은 기분도 맞춰도 얘는 기분도 없어요. 그냥 일을 합니다. 예. 이만화 많이 아시죠? 예. 아시네요. 바람의 검심.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대사 혹시 아십니까? 아무리 멋진 미사일구나 대의 명분으로 지장해도 그게 진실이지라고 하는 바람의 검심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 땡땡, 검술은 땡땡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사무라이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으로 한 만화고요.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술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인격을 수양하고 뭐 해도 저게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인력 대체 기술이에요. AI를 에이전트를 뭔가 만들어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제거됩니다. 이게 저희 연구원의 조직도인데요. 제가 보신 부원장 옆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실장이라서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저를 대신할 에이전트가 있다, 제 이름 지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많은 에이전트가 지워져 있어요. 저 밑에. 우리가 뭐 조명 이런 것들 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인 다니면서 불 다 켜고 다녔거든요. 촛불 다 켜고 우리 안 그러잖아요.
이미 지워져 있는 거고요. 전화 같은 게 교환할 때 얘는 교환수가 있었죠. 사무실마다 그 타자수가 있습니다.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앞으로 더 지워질 거예요. 실험하시는 분들 지워질 거고, 그렇죠.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 지워질 거고,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 타다 요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저 때도 택시 기사 분들께서 생존권이 걸리니까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셨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덜 돼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우리 옆에 사라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서빙하시는 분들 좀 찾기 힘들어요. 건물에 주차할 때 주차 요원들 찾기 힘듭니다. 서빙 에이전트와 주차 에이전트가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들 연구직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존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1870년대 그때 있던 사람인데,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을 이제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놓였습니다. 저 때가 어떤 때냐면은 저런 터널을 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곡괭이로 파던 시절이에요. 열심히 바위가 나와도 곡괭이를 차고. 근데 존 헨리가 저 동상에 있는 분인데 몸 되게 좋잖아요. 그 위키피디아 설명 보면은 프리드 니그로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 노예 출신인데 되게 힘이 세고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저분이 일하고 있는 그 빅밴드 터널이란 곳에 이제 그 사업주가 증기기관 기계를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너희 다 해고야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혼이 없는 기계 질 수 없다, 붙자라고 해서 30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땅을 팠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분이 이겼어요. 30시간 끝에 기계가 이제 과열된지 고장이 났다고 하고 저분이 이겼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설이고요. 실제로는 뭐 진폐증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기계를 우리가 만든다는 건 어떤 기계든 간에 사람보다 나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이긴다는 거는 기계를 잘못 만든 겁니다. 더 빠르거나 더 뭔가 싸거나 하다못해 그러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AI들만 나오고 있는데 얘들을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분처럼 되는 거예요. 알파고를 이세돌 구단이 한 게임 이긴 게 인류의 마지막 승리잖아요. 지금 그 뒤에 커제도 지고 다 지고 있는데, 지금 바둑파는 그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를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관리 기사 공도 냉동 기계 기술사 저를 자격증 아십니까? 저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게 그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보통 이제 현장에서 뭐 일을 많이 하시다가 좀 이제 그 나이가 들기도 하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무직을 해야겠다 할 때 보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게 그 인간 합격률이 얼마일까요? 저 시험 이게 국가 자격 시험이에요. 합격률이 얼마일까요? 인간 합격률이 30%. 5개의 과목이 있고요. 커트라인이 40점입니다. 근데 GPT가 그냥 풀어요. 파인튠도 안 했는데 그냥 풀어요. 여기에 보시면 5번을 반복했는데 그냥 풉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저기 그 저거 논문 낼 당시에 5원 모델이 있었는데 5원 모델 갖다가 넣으면 풀어요.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람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를 해야 됐던 일을 센서랑 액추에이터 연결해놓고 AI나 꽂아놓으면은 앉아가지고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저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저 시험 볼 분들은 그거를 상상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그냥 인생 계획이 망가지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엔트로픽 만든 분인데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은 저 미소를 띠면서 남을 직업이 없을 거다. 거의 모든 지적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거다. 화이트 칼라 50%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최근에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코더들 코딩하는 분들 많이 해고 몇천 명 해고하고 그러고 있죠. 진짜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니까 아 무섭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사회에 진입을 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약간 남 얘기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100개 열려 있던 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20개로 줄어들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느껴요. 근데 경쟁을 통과하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다소 힘들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니까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본인의 그거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문을 뚫고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제 성벽을 뚫고 가려면은 3배의 군사가 필요하단 말이 있는데 어떻게 잘 달래면 문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전에 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안 했던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요 그림 많이 아실 겁니다. 요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죠? 어디요?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바티칸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고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위를 이제 이데아를 가리키고 있고 죄송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렇게 위를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하면서 현상임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 시대가 이제 그 가장 인류 그 이성이 꽃피었던 시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노예들이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일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밑에서 뭐 치워주고 과일 갖다주고 안마해주고 저기서 노래 불러주고 있었죠. 로마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밥 먹다가 여자 주인이 아이씨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야 너 노래해 그래요. 그러면은 여자 노예들이 서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오디오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 분들이 옛날에였으면 사람들이 있었어야 할 일들이 다 가전으로 대체가 돼 있죠. 안마의자, 스피커, 그리고 뭐 저기 로봇 청소기, 뭐 음식은 아들내미가 좀 갖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기계 문명으로 대체가 돼 있는데 얘들이 이제 머리가 들어가면서 저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저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신입사원인데 옆에서 뭐 정보를 누가 찾아주는 사람, 예전 같았으면 회장님이나 돼야지 거느릴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을 그냥 한 달에 3만 원 내면은 거느릴 수 있는 겁니다. GPT 한 명, 뭐 클로드 한 명, 제미나이 한 명 이렇게. 저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 연구해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좀 정리 잘 돼 있어요. 5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연구를 할 때. 이거 에너지를 떠나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먼저 논문 읽어주는 거 GPT에다 놓고서 요약해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번역해줘 이런 거. 이제 그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서베이. 논문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찾아줘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키워드 검색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맥락 검색으로 해가지고 많이 잘하고요. 딥리서치 같은 거 쓰면 보고서가 띵 나오죠. 그냥 거의 10페이지 정도 되는 게.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가설을 만들어주고 아까 본 로봇처럼 실험을 대신해주고 다음 실험 설계해주고 뭐 이런 거 분석해주고 그리고 글 써주고 논문 써주고 리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한 대략 5가지 정도 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랑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그러니까 좀 시뮬레이션이랑 실험과학이랑 좀 다릅니다. 먼저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 앉아서 그냥 뭐 코드를 짜고 돌리고 하는 게 실험이니까 서버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근데 이제 계산과학만 가도 전용 툴들이 있습니다. 저 지배방정식들을 구현해 놓은 툴들, 뭐 CFD 무슨 뭐 유한 요소의 해석 이런 툴들을 호출을 해서 돌려야 돼요. 이 그 다리가 놓여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일주일 걸리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계산은 기다렸다가 받아올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대해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실험 여기는 이제 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실제 뭘 잡고 움직이고 뭐 관찰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로 갈수록 난이도가 쩌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든 간에 다 보셨겠지만 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특히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나온 사카나 AI로 일본 회사에서 난 논문인데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 언어 모델인데요. 언어 모델들을 잘 배열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혼자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게 얼마나 새로운지를 평가를 해요. 아 이거 논문 쓸만 하겠는데 연구를 시작합시다. 해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래프도 다 그려요. 그래프 그리고 논문을 써요. 논문 쓰고서 자기가 리뷰를 해요.
웃기는 건 자기가 쓴 논문을 자기가 리젝을 놔요. 그럴 거면 쓰지를 말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자동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사이언티스트도 저걸 발전시킨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일들에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올해 초에 나왔는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미래의 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게 아마 나온 데가 스탠포드죠. 보시면은 그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눴습니다. 오른쪽 축은 가로축은 자동화 가능성, 할 수 있는 일. 세로 축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동화 시키고 싶다, 자동화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동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요? 시키고 싶은 일을 해야 될까요? 보통 공돌이들이 자동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망해요. 자동화 시키고 싶은 일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른쪽에 자동화 시키고 싶고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요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 싶은 일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서류 처리 같은 거 그냥 짜라라 시킬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한번 봐서 옆 부서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일도 있고 인간 관계가 녹아 있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의 안건 준비할 때 저런 것들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장님 기분 같은 거 살펴야 될 일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일들은 자동화할 수 있지만 시키면 사고 나요. 대신에 자동화 시키기 되게 안 좋은데 어려운데 자동화를 시키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저게 자율 실험 이런 겁니다. 저기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해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게 저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저런 거. 뭐 이제 아트 디렉팅, 좀 발권 담당자, 오배송 수화물 추적, 왜 내 화물은 집에 오지 않는가 이런 거. 이런 건 전화해서 기계적으로 말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일단 빌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감정 다루는 거 못합니다 아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저 밑에 하지 말아야 일 중에서 작업자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걸 뺏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한테 아 이거 다 자동화해 줄게요 하는 거 하면은 오히려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성공시키고 실패해도 재도전해서 끝내 성공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걸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너랑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 통제가 필요한 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윤리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역동적이고 상황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저걸 하는 거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어른 논문 읽는 거, 연구 계획서 낼 때 뒷부분에 이제 그 연구 책임자 이 사람은 이제까지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특허를 썼고 어떤 과제에 몇 퍼센트의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과제의 금액은 언제고 산업부가 준 건지 과기부가 준 건지 기관 이거 다 찾아써야 되잖아요.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그 신규 인력 채용할 때 새로 지원한 사람들 논문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그 허위 감정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 동향 분석하려면은 연구기관 사이트 가서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계속 그걸 읽고 있어야 돼요. 웹사이트 글들. 되게 힘들어요. 이런 일들 당연히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이제 자율 실험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연구 데이터 수집해서 무조건 다 공개해라. 저기 몇 년 전부터 과기부에서 저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게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컨대 바이오 쪽은 좀 허들이 낮아요. 허들 낮고, 그러니까 허들이라는 게 심리적 허들. 연구원들도 공개도 괜찮다. 남의 거 보고 싶다. 근데 저희가 나온 무기 재료 쪽이라든가 에너지 소재 이쪽은 내 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업무량이 되는데 남이 공개를 한다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장비랑 다르고 이걸 본다 한들 참고는 되겠지만 이 데이터를 못 쓰니까. 근데 내가 공개했을 때 혹시나 누가 가로채서 먼저 논문 쓰거나 특허낼까봐 기분은 안 좋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공개를 하려고 애쓰면은 오히려 이거는 여러 사람들 적으로 만든 일이라서 보람도 없어요. 심지어 적으로 만들어서 성과가 이만큼 나면은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논문 쪽을 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논문 쪽 일들을 많이 했고요. 실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전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논문 내용 파악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로체스터 공대에 있는 화이트 교수 랩인데요. 캠프로우라고 하는 오토노머스 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아니라 자율 실험실입니다. 보시면은 그 연구자는 나는 뭐를 할 거야 이거를 해라고 지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 1번 소트 생각이라고 있잖아요. AI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추론을 해요. 계획을 짭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액션 도구를 고릅니다. 저 도구가 뭐냐면은 실제로 피지컬리 존재하는 실험 기구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계산 도구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불러다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애널라이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요. 저 사이클 돌면서 한편으로는 밑에다가 뭐 도구를 쌓기도 하고 논문을 보기도 하고 논문을 뭐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기도 하고 저거에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약간 V-프 빈니핑 같은 게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요. 저런 거를 할 자금이 없거나 공간이 없거나 또 공간 꽤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은 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손으로 실험하고 있으면서 선배가 하면 되는데 후배가 하면 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맛이라고 하는 거, 손맛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안타깝죠. 그리고 저게 올해 몇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그 항체 단백질을 합성을 했어요. AI들 이용해서.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팀을 스스로 꾸리게 했습니다. AI들한테. 먼저 사람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프린시펄 인베스티게이터, PI, 진짜 연구 책임자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딴지를 거는 녀석, 그 크리틱을 만들었어요. 얘는 비판이 목적이에요. 일단 연구 진행은 PI가 합니다. 얘가 새로운 에이전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면역학자랑 머신러닝 전문가랑 그 다음에 그 계산 생물학자를 만들어서 셋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 그 결과들을 얘가 보면서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거 설명해 몇 개 옆에서 태클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올리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좀 가져갔습니다. 팀 미팅을 합니다. 얘가 사람이 먼저 아젠다를 주면은 PI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을 해서 여러분들 회의 같은 거, 랩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뭐 이제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한 다음에 뭐 교수님이 정리 한마디 하시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뭐 약간 야 너 아까 네가 말한 거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해요. 돌아가면서 말을 하다가 크리틱이 딴지를 걸고 그 다음에 PI가 정리를 하고 몇 바퀴 돈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결론 나와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고요. 하다 보면은 근데 저 중에 한 놈이 좀 시원찮아요. 약간 성능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올리고 싶어. 여러분들 팀원 중에서 회사에서 사람들 할 때 한 10명이 있는데 저 친구 요즘에 좀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팀장님이 좀 잠깐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이제 무슨 뭐 집안 무슨 일 있냐, 어디 몸이 안 좋냐, 혹시 일이 힘드냐, 뭐 누구랑 사이가 안 좋냐 물어보거든요. 면담하거든요. 네, 면담합니다. 면담을 해서 그거를 해소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능을 올려가지고 팀회의를 하고 해서 하는데 조금 무서운 건 뭐냐면 아까 저 PI가 예전에 만들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없앨 권한도 있어요. 그냥 없앱니다. 사람으로 치면 해고를 그 자리에서 시켜요. 즉시 해고를 시켜요. 그래서 즉시 고용과 즉시 해고가 아주 엄청나게 유연한 노동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있기 힘들죠. 가족 딸린 자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렇게 해서 항체 단백질을 합성을 해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논문 연구 결과 없고 정리해서 논문 던지고 리뷰어랑 씨름하다 논문 나면 몇 달 쓱 가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이분들은 한 단계, 두 단계 더 앞에 있겠죠 아마. 그래서 논문을 보고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통 안 보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들이 이제 공유하는 코드라든가 보고서 아 여기 좀 뭐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보고 하죠.
자,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무 할 게 많아서 또 제 능력이 그만큼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작심을 했어요. 연구 업무는 연구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지원을 해드릴게. 논문 가지고 보는 거 위주로 할게요. 해서 연구 과제 기획,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뭐 이런 그 지원 부서들 일을 도와주는 거 서로 했습니다. 왜 저렇게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0년대 민둥산들이 지금 우리 강산 푸르게 돼 있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데 그 조림 사업이라고 해요. 숲을 만드는 사업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에서 묘목을 심으면 사람들이 이걸 뽑아다가 땔감으로 써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사라지고 또 세금 들여서 또 심고 이게 반복돼요. 우리나라도 60년대 똑같은 이 민둥산들이 있었는데 그때 산림청장님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되게 돈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IBRD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돈을 빌려서 나무를 안 심었어요. 강원도 지방에 탄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어요. 나무 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무 심어봤자 이대로는 다 뽑아서 다 땔감 되니까 땔감을 먼저 마련해 준 다음 심겠다. 그래서 실제로 탄광을 개발을 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금 탄광들 많이 있고 지금 뭐 폐광도 됐지만 우리나라 지금 산들 다 푸르잖아요. 그분 덕이 엄청 커요. 저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 그 다른 부서분들이랑 같이 만든 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또 연구부서에서 논문들 검색해서 보시는데 키워드 넣어주면은 따박따박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받은 논문 갖다가 이제 그 지금 말로는 딥 리서치죠.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언어 모델을 하나 물려가지고 얘가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검색해가지고서 레퍼런스는 50개 달고 보고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요거 나오기 전에 뭐 했냐면은 이 논문들이 한 몇십만 편 되거든요. 한 분야에 트렌드가 보여요. 아, 이 연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실 이 일들의 시작이 제가 에너지를 하나도 모르고 에너지원에 왔는데 일은 해서 논문을 쓰겠는데 일은 뭐 모델은 만들고 뭐 그래프는 그리겠는데 이 연구를 왜 했는지 모르고 앞에서 뭐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 서론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데이터 받아다가 분석하다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거를 심어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 만들었고요. 그리고 초록을 이용해서 주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관은 또 기관별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연구를 잘한다, 뭘 열심히 했다, 뭐를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안 넘어가지? 뿅. 네. 요게 지금 그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그 사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질문하면은 DB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고서가.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레퍼런스 다 달려 있고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것들, 그래프 같은 거 나와서 이게 배터리 쪽 본 건데 플로우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비교해서 리튬 배터리, 소듐 배터리, 바나듐 배터리, 흐름전지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소듐이 확 올라오네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리튬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덜 나오고 있구나도 보이고요. 그리고 논문 편수 같은 거 뭐 디폴트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음영은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게 이제 상위 5%냐 10%냐 20%냐 하면 이제 꽤 진한 게 많다는 얘기는 배터리 분야가 좋은 논문 쓰기 좋은 분야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분야는 저게 굉장히 얄팍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논문 내기는 쉽지 않는가 보다가 되고 이게 이제 나라별로 본 건데 전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왼쪽 저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옆에 있는 파랑이 미국이에요. 옆에 있는 보라색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면은 모양은 비슷한데 앞에 숫자가 중국이 10배예요. 중국이 10배 논문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 논문 많은 게 아니라 저 밑에 색깔이 그거랬잖아요. 음영이
임팩트 팩터 진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배터리 분야에서 상위 5% 논문의 8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선 미국이 선진국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도 안 나와요. 굉장히 비율이 확 줄고 있는데 비율만 주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은 논문 편수도 최근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줄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논문 편수는 높은데 하이 임팩트 팩터가 안 나옵니다. 다 이제 20% 이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동 연구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공동 연구 전 세계 그 제일 많이 하는 데 중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국을 되게 폐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반대입니다. 중국이 가장 국제 공동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보면 저기 미국이 밑으로 많이 뻗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이 그 국제 공동 연구거든요. 비율이 중국이 3만이고 여기 3천이라서 10분의 1을 해야 돼요. 훨씬 중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 일본 가서 보여줬는데 일본 분들이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 나라 왜 이렇게 줄었냐. 미안해, 나 왠지 모른다. 근데 보신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논문 비중이 왼쪽 아래 갈색.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데 연도별 국제 공동 연구 동향입니다. 2000년은 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 이제 굵기가 이제 많이 한 거고 해마다 저게 노멀라이저가 돼가지고 그 그냥 한 해에서 가장 많은 두꺼운 게 저건데 2005년이 되면은 보시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공동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05년 되면 한국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집니다. 미국이랑 공동 연구가 10년 되면 일본을 아득하게 추월해요. 되게 미국이랑 열심히 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15년 되면 중국이 갑자기 저렇게 텅 굵어져요. 지금은 중국이 세계 중심입니다. 이런 게 제가 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중국 거기 맨날 뭐 짝퉁 만들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거 하고 나서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거 중국 좀 여기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올해 초 딥시크 나오니까 갑자기 중국이 뭐 나오고 얼마 전에 공대에 미친 중국이 이런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지금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연도별 선도 기간 탑 100입니다. 저 파란색이었다 빨간 바뀌잖아요. 파란 게 미국, 빨간 게 중국. 탑 100을 뽑으면은 다 빨간색이에요. 상당히 지금 요즘 약간 시리어스해지죠.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NREL이랑 국제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이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작거든요. 한 5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사람 수나 예산이나. 근데 이제 여기랑 우리 뭐 같이 하고 싶은데 여기 입장에서는 뭐 한두 군데겠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나온 논문들을 다 놓고 주제 분류를 해서 봤더니 저 NREL이 다 잘하는 게 아니네.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네. 배터리 쪽을 우리가 더 잘하네. 뭐 화학 쪽을 더 열심히 했네. 해가지고서 각자 잘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걸 알려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재작년에 저쪽 분들이 이제 부산에 왔었을 때 저희 연구원분이 와서 대화의 물꼬를 텄고 그리고 물론 제가 기여한 건 요만큼이지만 사실 그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1월달에 MOU 맺었습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그 시스템 이용해서 작년에 프라운호퍼랑 MOU도 맺었고요. 프라운호퍼 기준이 세 군데랑 그리고 올해 저번 달이에요. 10월 초에 일본에서 그 G20 국가들의 대표적인 에너지 연구 기관들이 모인 그 RD20이라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20이에요. 그래서 저기 츠쿠바에서 있었는데 저기에서 7번째 회의인데 공동 연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칭을 어떻게 하면 좀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거를 가지고 나름 매칭하는 알고리즘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가지고 일단 저게 뭐냐면은 그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그 각 분야별로 주제별로 한 건데 저게 기관마다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걸 이제 저는
그 피거프린트라고 그 연구의 지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에 어떻게 연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디가 잘하는지 그냥 찍어낼 수가 있고 저게 25/20 행렬이거든요. 연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 간에 뭐 내가 관심 있는 건 거기가 제일 잘하고 또 한 번 물꼬를 트면은 다른 것도 되게 좋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잘하는 거 거기가 못하고 거기가 못하는 걸 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엇갈리게 돼 있는데 찾는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최고의 파트너가 다 다르게 나오고 저런 거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논문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연구부서에서는 여전히 이제 각자 연구를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율 실험실을 꾸미려고 했었어요. 자동으로 실험 결과를 입력을 하면은 최선 조건 찾아가서 했었는데 이분 하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연구원들이 우리는 그냥 뭐 노가다에서 뭐 넣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쪽으로 갔었나 봐요. 근데 사람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도시락 회사를 되게 크게 키워서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30%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을 해야 된대요. 근데 30배를 더 벌고 싶으면 요리사를 없애야 된대요. 왜냐면 30배를 없애려면은 매장이 상품이어야 되는데 매장마다 다르면 안 된다.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 시스템으로 만들고 요리사가 특출난 데가 없어야 된다. 여기 한 군데서만 당근을 토끼처럼 깎아주고 있으면은 딴 데서 다 불만 가진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자니 좀 다르잖아요. 연구는 장사랑 사업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할 거냐. 그래서 같이 일하는 박사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연구 경험과 딴 분들을 돌이켜봤더니 이렇게 쭉 해오다가 막혔을 때 여기로 점프를 딱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하면은 이제 데이터셋이 컬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이게 병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프를 했을 때 대응이 안 되는데 점프를 했을 때 과거에 있는 문헌들을 쫙 훑어가지고서 점프를 할 좌표를 정확히 찍어주는 거죠. 실험할 때 조성은 어떻게 하고 실험 방법은 뭐뭐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 D 중에서 뭐를 쓰고 이러면은 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요걸 알려주면은 그 연구원들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이렇게 가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초로만 봤는데 이분은 전문을 다 보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가장주 합성법 또는 공정 매수들 제안해가지고서 최소 조건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뭐 논문도 내셨고 특허도 내셨고요. 하다 보니까 배터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모델을 만들 때 이 중에 하나밖에 못 하는데 막 점프를 막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들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잘 맞는 또 모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허 나왔고 기술 이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문헌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활용하는 걸 떠나서 넘어서서 그다음부터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역시나 함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I한테 논문 찾게 시키면 쓸만한 논문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컴공은 잘 안 그런데 이제 뭐 물리, 화학, 소재 이런 쪽은 라이센스 논문들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스코프스라든가 웹오사이언스 들어가서 얘들이 검색이 안 돼요. 제대로 초록까지밖에 안 돼요. 본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AI가 제대로 추천을 못 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저걸 다 본 다음에 의미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앞에 걸리는 몇 개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퍼온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시스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금 한 200만 편 모아놨어요 논문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요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에이전트들이 단기 운영하기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를 찾았어요. 그 자동 판매기 운영하는 거를 맡겨봤는데 알아서 재고 떨어지면 주문하고 많이 파는 걸로 사고 했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오작동에 나가지고 자기가 재고 잘못해놓고서 누가 해킹했다고 FIB에다가 저기 FIB에다가 저기 FBI죠 FBI한테다가 신고한 이메일 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충분히 할 만하다는 게 현재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두 군데가 전부 다 열심히 지금 AI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데 열심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 수, 목, 금 3일째 서울 출장 중이에요. 지금 과기부 회의가 계속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저런 종류의 회의를 다니고 있는데 AI for Science라고 하는 쪽으로 올해 8월부터 굉장히 뜨겁게 달리고 있어요. 여러 분야들에다가 AI를 녹이기 위한 제도라든가 무슨 조직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지원과 도메인 특화 두 군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세상이 변해요. 이게 아까 이거 오늘 캡처했는데 논문 딱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뭐 떠 있어요. 오른쪽에 리딩 어시스턴트 떠 있어요. 논문을 예전에는 그냥 프린트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논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일종의 코파일럿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사이트에 갔더니 그냥 보고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서머라이즈, 챗GPT, 퍼플렉시티 있죠. 저게 떠 있어요. 그냥 지금은 AI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써도 되나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만든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연뿐만 아니라 기계연, 키스트 등등등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만든 거 내놔보자. 겹치는 것들 다 봤더니 논문, 보고서, 그리고 행정 업무들, 뭐 개인 업무들 등등등 지도를 그렸어요. 저거를 최대한 중앙화를 하고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것들 저 지금 제가 뭐 에러 나면 제가 가서 다 고치고 있거든요. 전문 인력들 구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 그린 게 오늘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보내서 이제 담당자 이제 서기관님한테 메일 보내고 이제 박사님들한테 메일 보내고 다음 주에 뭐 화상회의 한번 회의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까 그랬잖아요.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AI를 쓰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지금 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거랑 다른 차이 뭐냐면 다룬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실험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뭐든 간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에너지 얘기도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에너지가 아니었잖아요. 범용성이 되게 넓은 기술이고 컴공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갑자기 쓱 바이오 탔다가 에너지로 옵니다. 이렇게 막 섞여요 분야들이. 그러니까 에너지에 본인을 가두지 마시고 특히 가상 공간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내 문제를 풀어주기도 해요. 워낙에 빨리 움직이니까 편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남들한테 내가 내 문제를 풀다 남들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몇 번씩은 있어야지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뭐 박사를 받으시건 뭐 직업을 얻으시건 간에 굉장히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으셨죠? 귀한 강연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시간인데요. 우선 그 사전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전 질의 좀 화면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여기서 박사님이 보시고 네네네. 사전 질의 해주실 수 있는 것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랩하는 느낌으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신뢰성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발전 설비라든가 변전 설비 또는 생산 설비 같은 데서 까딱 틀리면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작게 또 파일럿 실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옮깁니다. 굉장히 신중에 신중 거쳐서 가고 그나마도 건드릴 수 있는 데만 건드려요. 근데 오픈 소스 도구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면은 뭐 머신러닝 만든 도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다 케바케로 다 데이터가 나오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만드시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AI 도입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헌 쪽에 가장 많이 가고 있고 실험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발전은 제가 말씀드렸었고 문제 해결을 잘 만들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세부 영역이랑 5년 정도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거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대폭 줄어들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여러 가지에서. 지금 논문 다 혼자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논문 쓰고 읽고 저보다 리뷰까지 지금 얼마 전부터 AI가 하는 게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좀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낸다. 가설 수립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연구의 단계에 가깝습니다. 저거를 쓰기보다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직관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고요. 도서는 책은 별로 보지 마세요. 너무 느려요.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특히 SNS 하세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스레드 이런 데 보면은 새로 뭐가 나왔대 같은데 거의 실시간 나옵니다. 논문 나오면 다음날 다 퍼져요. 친절하신 분들이 요약까지 해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걸 책으로 보면 늦어요. SNS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 배터리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 실무적인 거랑 개발분이 따라서 케바케입니다. 진짜 케바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를 좀 팔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 그 세부적인 분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11번 협업 시퀀스 아까 5단계 말씀드렸죠. 논문들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리뷰까지. 프롬프팅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전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그 리더 초보 팀장들을 위한 책 이런 거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를 알려줄 책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걸 보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주고 필요한 자원을 주고 언제까지 될지 물어보고 중간에 한번 잘 돼가는지 물어보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형식을 정말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 잘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한테 시킨다는 게 본질도 똑같아요. 사람한테 시키는 거나 시키는 거나. 근데 지금 프롬프트 기법 나와 있는 거는 너무 그냥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게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활용은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냉정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저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림 같은 경우는 저작권 인정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신뢰성 문제 아까 1번 말씀드렸었고 제가 쓰는 거는 GPT를 제일 일반적으로 쓰고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엔 코딩할 때는 클로드 쓰고요. 또 이렇게 다 따르게 씁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 퍼플렉스 쓰고요. 그리고 그 GPTs 잘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저거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긴 한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간에 그 길로 안 갈 겁니다. 이게 그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도 세상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번에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키워야 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넘어졌을 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능력,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거를 빠르게 배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애들 초2거든요. 걱정이 큽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는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것들 다룰 때 정도만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논문 데이터 분석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데이터 분석 코드를 다 짜가지고 다 쓰고 있고요. 물론 코딩을 짤 때는 또 도움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융합의 적용성과 필드 아까 그 6 곱하기 3 그림 말씀드렸었고요. 논문과 AI 윤리 저거는 요즘 논문 쓸 때 보면 그 가이드 포 어서스 보면은 논문 쓸 때는 AI 마음껏 써라. 그런데 어떻게 못 썼다고 표기만 해라라고 거의 돼 있어요. 리뷰는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저널에. 왜냐면은 리뷰는 저자와 출판사와 리뷰어 간의 일종의 그 컨피덴셜한 거다라고 논문들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 최근에 AAAI라는 그 AI 쪽에서 가장 탑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초록이 34,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어요. 리뷰어를 구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가지고 주최 측에서 오픈 AI에 협약을 맺고 초벌 리뷰를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보냈어요. 리뷰어들한테.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인 게 그 전만 해도 리뷰는 금지다였다가 다른 남도 아니고 AI 쪽이 가장 큰 학기가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있다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사업화는 저는 아니지만 아까 마지막에 배터리 그분이 기술 이전 하려고 계십니다. 그다음 20분야에 전력 분야에
에너지 분야에 기대된다. 기대를 만족시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네, 30몇 개 떴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네, 재생에너지, 미래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만들고 있고요. 에너지 부투 사태는 뭐 이제 블랙아웃이죠, 사실.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 쪽에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건물 쪽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쪽, 그 에피션시 쪽으로 많이 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 열과 냉연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원전 기술은 원전 컨트롤 AI가 하는 것이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그 자동으로 컨트롤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슬러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건 에너지 제어 쪽에 아까 많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말씀드렸었고 최적화를 위한 현실화 정도 상당히 보통 이제 부서 축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많이 없어져 있고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아리백 전력망 효율성 제고 저게 개통이 어려운데 개통은 건설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개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전력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하고 한전이 가장 핵개론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30번도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산업 종사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말씀드렸었고 융합됐을 때 불확실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제 디지털 트윈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되게 많이 해보고 테스트베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도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오프라인 질문 몇 분만 받겠습니다. 그 참고로 저 현장 질문해 주신 분은 뒤에 선생님께서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쪽에. 저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 말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 AI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AI 바탕 오히려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연구가 진행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연구 보조의 역할에 좀 더 가까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이 AI의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의도한 뭐 일반 연구원들의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연구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비전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생각은 사람이 발목을 잡는 일이 머지않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조직에서 보통 그 조직의 장보다 실무진들이 많이 똑똑할 때 발생한 일들인데 실무진들이 뭐를 좋은 아이디어를 결과를 내도 윗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가지고 일이 진전이 날 때가 많아요. 윗사람 이해시키다 진 답할 때 많거든요. 지금 AI들이 아직은 손발 레벨인데 혼자서 뭐 가설을 세우고 논문을 써와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한다고 붙들고 있느라고 진전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머지않아 발생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조직에서는 이때 리더가 일 되게 하려면은 자기가 발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알아서 해. 뭐 필요한 것만 얘기해 나한테. 이러면 더 잘 돌아가요. AI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괜찮을 거냐? 사실 윤리적인 문제도 걸쳐 있고 사람의 생존권이라든가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먼저 용기 있게 빠져나오는 조직이 스피드는 더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료제 얘기를 한 게 AI가 만드는 세계가 인간 세계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될 거예요. 요거는 아마 머지않아서 한 5년 정도 안에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요. 연구 활성과 정량 평가 방법론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25/25 행렬로 네. 그 지표를 산출하는 근거는 발표 자료 좀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였죠, 아까 아침에? 거의 끝에 있는 거였어요. 네. 한
100페이지 넘어갔었을 것 같아요. 거의 맨 끝에 네. 있는 거였는데 맨 뒤에서 거기서 앞으로 한 2페이지 정도 더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3페이지만 더 앞으로 오세요. 하나 더. 여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지표 산출의 근거가 혹시 법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경험에 근거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지표들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저 지표들은 제가 수학적으로 뽑은 겁니다. 왜냐면은 저게 저 그 20 by 25 행렬이 20개의 주제가 25년 동안 어떻게 연구되는지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 많이 된 거고 숫자가 적으면은 0에 가까우면 별로 연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저 20개의 주제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주제가 높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높은데 다른 건 전반적으로 다 높은 거 찾고 싶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행렬의 그 절대값을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뽑았습니다. 상관관계를 이제 각 지표별로 이제 구해가지고 보신 거라는 말씀으로 상관관계를 본 것도 들어야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저기 그 시그마 뭐 저기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뭐 비율 같은 거 본 것도 있었고요. 저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저거 지금 사실 너무 진지하게 보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은 초벌 연구 상황이고요. 저것들이 실제로 정량적으로 보면서 여러 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좀 걸러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실까요? 질문. 예, 여기 교수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사실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AI 하면은 그런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 활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희 애가 이제 화학부하고 저기 전자과를 다니는 애들인데 만약에 이런 우리 애들이 제 애기이기 때문에 애들입니다. 애들이 이런 자기 전공 분야에 더불어서 AI를 잘 활용하는 걸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학교 다닐 때 배워서 그 사회에 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건지. 박사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컴공이나 컴사 전공은 아니신데도 지금 네. 저렇게 훌륭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은지 한번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게 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닭과 달걀 같은 거기도 한데요. 사실 코딩을 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코딩을 요즘에 AI들이 해주니까 코딩 별 필요 없는데 시키려면은 코딩을 해본 사람만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코딩의 시작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보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종이 접기를 하는 거든 아니면은 뭐 골판지를 잘라서 뭔가를 만들던 그 옛날에 일본에서 그 쯔꾸루 정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스로 필요한 걸 만드는 경험들을 좀 저는 많이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 제 애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낯선 환경에 많이 던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날씨 좀 괜찮고 쉴 때 뭐 하냐면은 생판 처음 가는데 이제 가봅니다 애들이랑. 그래서 애들 앞세워서 애들한테 이제 모험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애들이 앞에 가야 되고 전 뒤에 따라가야 되고 갈림길 나오면 애들이 정해요. 그러면 진짜 희한한 데만 돌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제가 뭐 그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면 집에 가는 길 아니까 저는 집에 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경험을 좀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길을 잃더라도 이게 전혀 뭐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다. 이거를 좀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몸에 좀 많이 배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 아까 처음에 그 발표 자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의 RE를 이제 네. 만드셨잖아요. 네. 그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는 뭐 연구원 안에서만 공유를 해주시는 건지.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저희 그 라이센스 계약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스코프스 API를 써가지고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계약상 연구원 안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부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스템 만들 때도 그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각 기관별로 따로 구축을 해주고 이제 그 프론트엔드
이제 그 UI 부분만 밖에서 저 들어가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더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 위에 좀 박수로 이제 감사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